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선택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남들이 보기엔 저밖에 모르는 애처가로 보였는데 밖에서와 집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속은 썩어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던 시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친정과 시댁에 똑같이 보낸 용돈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 돈으로 네 친정엔 대체 왜 퍼주는 건데? 당장 도로 받아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시모는 자기 아들이 어떤 처지인지 알게 되고는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었는데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댁에서는 그야말로 경사였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 집에서 장남인데 동생들이 먼저 시집 장가를 갔고 집에 오면 여자친구 얘기도 전혀 하질 않으니 이대로 노총각으로 평생 결혼 못하고 살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오니 당연히 좋아하셨던 거죠. 저희는 운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서 사귀게 되었는데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같이 만난 자리에서는 물론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을 때도 진국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결혼할 사람의 조건은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 마음만 맞으면 잘 살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구 중에 조건만 보고 결혼한 친구가 있었는데 결혼 생활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는 역시 배우자는 성품이 중요하구나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제가 아는 것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남편의 이러한 모습을 알지 못했고 살면서 조금씩 그 베일이 벗겨지다 보니 저희도 거의 매일 싸우다시피 하며 살았습니다. 여보세요? 자기 아직 회사야? 아니, 퇴근했는데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거야. 왜 회식한다고 말 안 했어? 미안, 내가 말한 줄 알았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남편은 술을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저와 만날 때는 술을 이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정확히 말하면 술 마시는 자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고 하면 빠짐없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종종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하던 남편은 직원들과 한잔하고 오는 거니까 그걸로 바가지를 긁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과 술 한잔하면서 들은 얘기들에 혹한 남편은 자기야, 우리 부장님이 오늘 회식 쌌어. 아, 그래? 무슨 좋은 일 있으셨나? 주식해서 돈 왕창 벌었대. 주식? 실은 전부터 나한테 꼭 하라고 무조건 2배 이상은 오른다고 했었는데 내가 주식 해본 적도 없고 해서 무시했었거든. 그때 할걸. 지금이라도 할까봐. 자기야, 주식은 좀, 그렇지. 주식은 좀 위험하지. 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 알았어. 자기 말 들어야지.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이 이때까지만 해도 제 말을 잘 들었다는 점입니다. 평소 이랬다 저랬다 너무 잘 흔들리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또 아니다 맞다 하면 잘 듣더라고요. 그런데 퇴근길에 쓸데없는 물건을 사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기야, 이게 다 뭐야? 이게 말이야. 상점 직원의 권유로 안 사도 되는 물건을 잔뜩 사온 남편에게 당장 가서 환불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또 어떻게 그러냐고 이미 뜯어서 그건 안 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점 보는 것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연애 시절 인사동에 갔다가 카페에서 점을 본 적이 있었는데 보통 남자들은 사주, 타로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아주 집중해서 듣길래 저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래가 점이나 미신 등을 맹신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 사주에서 뭔가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면 정말 고지것대로 그 말을 들었고 가까이 하면 좋은 색이 노란색이라고 했다면
그날 이후 사는 물건은 거의 노란색으로만 골라서 사곤 했습니다. 이렇게 팔랑귀를 가진 남편 때문에 살면서 속 터지는 날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만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거라면 어떻게든 얘기해서 그러지 못하게 하겠는데 시모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럼 내일 오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저녁에 가야지. 그래야 내일 오전에 병원을 가지. 지금 가는 중이야. 시댁은 집에서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먼 지방은 아니었는데 자주 왔다 갔다 할 거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하셔서는 저희 집에서 잠시 지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병원 때문이었습니다. 시모가 다니는 병원을 옮겼는데 그 병원이 저희 집에서 가까웠고 시댁에서 왔다 갔다 하기엔 힘드니까 저희 집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야겠다고 하셨죠. 다른 일도 아니고 병원 진료 때문이었는데 싫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오셨는데 말이 일주일이었지 병원 진료를 더 안 봐도 되는데도 시모는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생신이니까 오셔서 일주일 지내시고 명절에도 오셔서 일주일 지내시고 친구들과 약속이 저희 집 근처에 있으면 또 그 이후로 며칠씩 지내셨습니다. 아무리 맞벌이를 하더라도 저나 남편이 한 달에 버는 돈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한 달에 용돈 30만 원씩 꼬박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이건 결혼 전에 약속한 부분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모가 몸이 불편하셔서 일을 못하시니 저희하고 신우와 서방님한테 용돈을 받아 생활하셨습니다. 좀 늦으면 독촉 전화를 하셨는데 여보세요? 네, 어머님. 어떻게 된 거야? 돈이 안 들어왔는데? 성훈 씨가 안 보냈어요? 아니, 너넨 같이 살면서 그걸 나한테 묻는 거야? 얼른 보내. 아침에 일어나면 돈이 딱 들어와 있어야지. 대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벌써 오후 1시잖아. 네, 바로 보내드릴게요. 사실 친정은 제가 따로 용돈을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형편이 좀 기우는 건 시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같이 벌어서 어머니께 매달 30씩 드리는 것도 크게 부담되는 일은 아니었는데 남편이 매번 알아서 보냈기에 신경을 안 썼더니 저렇게 조금이라도 입금 시간이 늦어지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시모도 남편과 좀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친구분들 만나고 오시면 꼭 비교를 하셨어요. 이날은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다면서 마침 저희 집 근처라 잠깐 들렀다며 오신 날이었는데 다짜고짜 밍크코트 얘기를 하셨습니다. 밍크요? 그래. 이제 금방 겨울 되는데 나도 코트 하나는 있어야지. 아까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이 그러더라. 며느리가 밍크코트 사줬는데 너무 좋다고. 이게 딸이 사주는 거랑 며느리가 사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대. 그러면서 시모는 저를 빤히 쳐다보셨는데 사실 요즘 백화점에 가면 밍크코트 저렴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홈쇼핑을 봐도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많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생신 때 선물로 사드리겠다고 했더니 시모는 친구분이 이번에 샀다는 밍크코트라며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런데 나도 이거랑 똑같은 걸로 사줘. 내 친구가 이번에 며느리한테 받은 거래. 엄청 고급스럽지? 시모가 보여준 건 가격대가 1,000만 원대였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지? 구입처도 여기 있어. 여기서 샀대. 내가 친구 소개로 왔다고 얘기하면 좀 할인도 해준다고 하네. 제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정 부담이 되면 신우와 서방님한테 얘기해서 같이 돈을 모아서 사달라고 하시더군요. 먼저 결혼한 신우나 서방님 역시 형편을 뻔히 알고 있었기에 저는 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사주라고 자식들을 달달 볶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장 사드릴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신우나 서방님도 돈이 없으니 장남인 제 남편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고 남편도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죠.
저 모르게 퇴사를 했거든요. 시모가 밍크 얘기를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뭐? 그렇게 됐어. 언제? 언제 그만뒀는데? 알고 보니 벌써 보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래놓고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회사로 출근하는 척을 했던 거였죠.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물어보니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같이 하자고 해서 사직서를 썼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말에 바로 사표를 써? 뭐 사업 시작하면 당연히 회사는 그만둬야 하니까 미리 그만뒀지. 그래서 지금 그 친구랑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럼 뭔데? 똑바로 말 못해? 친구가 사업한다고 해서 나도 회사 그만두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아직 준비 중이라고 하고. 답답했습니다. 연애 때는 그저 제 말도 잘 듣고 대기업은 아니어도 그저 성실하게 잘 다니는 모습이 좋았는데 이렇게 귀가 얇아서 주변 사람 말에 혹하는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런 상황에 1,000만 원이 넘는 밍크 코트를 산다는 건 저희에게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자기 말이 맞네.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드려. 내가 왜? 그럼 내가 해? 당신 지금 백수라 돈 못 버는 상황에 밍크 코트는 절대 못 사드린다고 내가 해? 알았어. 내가 말씀드릴게. 남편도 밍크 코트 살 돈 있으면 속옷부터 좋은 거 사 입고 저축을 하는 게 맞다며 저와 똑같이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용도라면 얼마든지 1,000만 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다니고 계시니 병원비로 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적금이라도 깨서 돈을 드릴 텐데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직접 전화해서 시모에게 밍크코트는 절대 못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아들이 얘기한 거니 저한테도 더는 뭐라고 못하셨는데 그 일로 시모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빨리 이직 준비를 하라고 해서 남편은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분간 회사 사정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시모가 전보다 더 자주 찾아오는데 이거 아주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오셔서 잠깐 계시다 가는 거면 제가 뭐라고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참견을 하시니 그게 문제였어요. 어머님, 저 일해야 해서 방에 들어갈게요.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무슨 일을 해? 제가 집에서 컴퓨터로 일하고 있으면 옆에 오셔서 게임하는 거냐며 무시하는 말투로 말씀하셨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구구절절 설명을 해드려도 듣지 않으시는 분이라 적당히 맞춰드리다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동네 한 바퀴라도 돌던가 편의점에 가서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잔 해야 속이 좀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시모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다 보니 회사 일에 집중하기도 어려웠고 아무리 재택이어도 중간에 자리 비우면 직원들이 다 아는데 시모는 저한테 집에 있으면서 어쩜 그렇게 방에서 안 나오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조용하면 시모는 꼭 일을 했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끝내고 화장실에 가려고 작은 방에서 나왔는데 시모가 안 보이더라고요. 화장실에 계신가 해서 봐도 안 계셨고 나가셨나 싶어서 현관을 보면 신발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는 안방에 계셨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뭐 하긴 구경하고 있지. 옷장에 뭐 이리 좋은 옷이 많은 거야? 그거 결혼 전부터 입던 옷이에요. 내가 살 조금만 빼면 다 입을 수 있겠는데. 안 그러냐? 네? 깨끗하게 입어. 내가 요즘 운동하니까 살 빼서 입게. 시모는 저희 집에 오시면 제 물건에 마음대로 손대는 건 물론이고 마시는 것도 실컷 드시고 가십니다. 특히 저나 남편은 외식보다는 집에서 주로 해먹는 편이었는데
시모가 어느 날 고기가 드시고 싶다고 해서 장 봐서 집에서 고기 구워서 먹으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기어코 나가서 먹겠다고 하셨죠. 전처럼 밍크 사달라고 억지를 부리거나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기가 드시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못 사드리겠어요?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성훈 씨 오늘 약속 있어서 좀 늦는다고 하는데 집에서 제가 고기 구워드릴게요. 그럼 우리 둘이 가자. 둘이 가면 싸게 나오고 좋지 뭐. 저희 동네에 숯불구이 전문점이 있어서 시모와 둘이 갔는데 원래 직원분이 고기를 구워주는 식당이었지만 이따 시간대를 잘못 맞춰갔는지 손님들이 많아서 고기는 제가 구웠습니다. 굽는 족족 시모는 고기를 바로 드셨는데 이제 좀 먹으려고 보니 고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시키려고 했더니 아유, 뭘 더 시켜. 나 배부르니까 시키지 마. 시켜도 나 못 먹는다. 시키려면 사이다나 주문해. 시모는 그렇게 고기 시키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고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직원에게 불판까지 빼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날 너무 열받고 배고파서 시모 먼저 보내고 혼자 앉아서 고기를 시켜 먹었습니다. 남편은 백수에 시모는 툭하면 찾아와 저를 괴롭히는데 차라리 남편이 좀 나서서 선이라도 구워주면 좋을 텐데 제가 얘기를 안 하면 그럴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엄마인데. 입장 바꿔서 우리 엄마가 매번 그런다고 생각해봐. 당신이라면 좋겠어? 아니, 그건 아니지. 그리고 나 이번 달까지 재택근무 끝나고 다시 출근하는데 지금 상황 보면 어머님은 계속 오실 뿐이야. 나 이렇게는 못 사니까 당신이 좀 알아서 좀 하라고. 아니면 백수된 거 말씀드리고 집에서 자기가 어머님하고 있던가. 알았어. 나 열심히 면접 보러 다니는 거 알면서 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리고 엄마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말하지 말아줘. 어? 그래도 저한테 잘못한 건 있어서인지 더는 시모가 자주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 말이라 그런지 시모는 정말 그날 이후로 집에 오는 날이 많이 줄었고 특히나 오실 땐 전화도 하고 오셨습니다. 아예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전화 한 통은 하고 오시는 게 맞다고 했더니 남편이 그 얘기도 빼먹지 않고 한 모양이었죠. 그리고 오시면 며칠씩 계시는 게 아니라 길어야 이틀 정도 주무시다 가셨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았어요. 시어머니 혼자 남편이랑 신우 서방님까지 힘들게 키우신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젊은 시절 돈이 좀 있었는데 그거 믿고 펑펑 쓰시다가 졸지에 재산 다 날리고 그 충격으로 집에만 계시고 시모가 시장에서 고생하시며 자식들 키우시느라 몸 하나 편할 날 없고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들은 얘기라 그땐 시모가 생활력 강하고 참 대단한 분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암튼 그래서 시모는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고 병원도 자주 가시는 거였어요. 그걸 알고 있어서 병원에 가실 때 저희 집에 오시면 오래 계시다 가시는 것도 처음엔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주 큰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고는 이미 쳤고 제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어머님은 며느리가 저 하나도 아닌데 유독 저한테만 뭐라고 하셨습니다. 매번 고함을 치시는 분이라 사실 같이 대화하고 싶지 않은 스타일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오래 일을 하셔서 원래 목소리도 크고 싸움도 많이 하셨어.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해줘. 또 형편도 좋지 않아 많이 못 배우신 분이라며 대놓고 말할 정도로 시모는 무대뽀인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들은 게 있으니 최대한 어머님 비위 맞춰드리며 지냈던 거였는데 그동안 용돈만 드렸던 게 아니라 시부모님 핸드폰 요금도 남편이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댁은 자식이 셋이니
3명이서 돈을 합쳐 한 달에 용돈 100만 원씩을 받으셨는데 그 안에서 다 해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요금은 따로 남편이 내고 있었더라고요. 보통 부모님들은 알뜰폰이다 뭐다 해서 아무리 전화통화를 많이 해도 한 달에 나오는 요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시모는 한 달에 나오는 핸드폰 요금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어떻게 된 거야? 네? 뭐가요? 아니, 핸드폰 요금 안 내서 연체됐다고 연락이 왔어. 일하는 중에 갑자기 전화하셔서는 핸드폰 요금 얘기를 하니 제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들어보니 남편이 그동안 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네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해봐. 이 녀석 지금 내 전화 안 받고 있는데 네가 빨리 해결 좀 해라. 그렇게 본인 할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분명 전화할 때부터 약속하길 용돈 드리는 거 외에 양가에 똑같이 하자고 남편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 모르게 그동안 시댁 핸드폰 요금을 내줬다고 생각하니 이게 또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하니 바로 받았는데 한다는 소리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집인데 왜? 그런데 어머님 전화 왜 안 받아? 몰랐어. 그런데 왜? 좀 전에 어머니 전화 왔는데 당신 여태까지 핸드폰 요금 내고 있었어? 아, 그게... 왜 말을 안 해? 모든 양가에 똑같이 하기로 했으면서?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 뭐? 그거 얼마 안 하면 당신이 해결해. 이번엔 나도 못 내. 무슨 소리야? 시모는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하는 요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액 결제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번 달에는 낼 돈도 없고 못 낸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번 달만 자기가 좀 해주라. 어? 여보! 결국 이날 퇴근 후 남편과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백수라서 면접이 없으면 나가지도 않고 집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이 전보다 더 게을러지고 집에서 TV 보고 핸드폰만 하고 살아서 짜증도 부쩍 늘은 상태였어요.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엄마한테 못 내준다고 하냐? 그건 아니지. 엄마 젊었을 때 고생하면서 나랑 동생들 키우셨는데 솔직히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야? 그래, 해드릴 수 있어. 한 달에 고작 몇만 원인데 내가 내드릴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건 아니지. 소액 결제 이게 대체 얼마야? 최대한도 꽉꽉 채워서 다 쓰신 모양인데 이것도 이번 달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달에도 이 정도 나왔다며. 나도 한 달에 핸드폰 요금 이렇게 안 나와. 그리고 우리 상황을 좀 보라고. 결국 남편은 저와 싸우다가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옆에서 통화를 해서 시모의 목소리까지 다 들렸는데 엄마, 그동안 내 계좌에서 엄마 요금 빠져나가는데 이제 엄마 계좌로 바꿔요. 아니 갑자기 왜? 시모는 악을 쓰며 갑자기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솔직히 엄마 핸드폰 요금 한 달에 너무 많이 나와요. 제 카드값보다 많이 나오면 말 다 했지. 그래서 이제 안 내준다고? 나보고 내라고? 네, 이번 달까지는 제가 내드릴게요. 다음 달부터는 엄마가 내세요. 그리고 소액 결제, 그것도 이제 그만 쓰시고요. 싫어! 글쎄 좀 바꿔요. 시모는 끝까지 싫다고 악을 쓰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다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시모는 받지 않았고 엄마가 속마음은 아닌데 갑자기 요금 안 내준다고 하니까 화나서 이러시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해. 어머님은 어떻게 자식을 무슨 ATM기를 아시는 거야? 보통 이런 상황이면 돈을 못 내줄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그런 걸 먼저 묻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남편이 일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짜증이 나서 당장 시모한테 다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쪽팔리게 만들 거야? 나 지난주에 면접 본 회사 2곳이나 있고 곧 합격자 발표 나니까 기다려줘. 이번에 정말 느낌 온다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땐
남편은 취업에 대한 간절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보면 남편은 누워서 자고 있거나 밥을 차려 먹고 치우지도 않고 배달 음식으로 때우는 날도 많았죠. 혹시나 시모가 온다고 연락이라도 오면 그날은 무조건 밖으로 나갔는데 그렇다고 집안일을 해놓고 나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시모가 집안 상태를 보고 매번 저한테 한 소리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배우자가 백수가 됐다고 그걸로 이혼하는 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연애할 때 성실했던 면이 좋았던 저는 결혼하고도 계속 그렇게 살 줄 알았거든요. 이러다 금방 다시 취업해서 회사에 나갈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니까 이번 위기만 잘 넘기면 분명 좋은 일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당장 시모 핸드폰 요금 연체도 해결할 생각을 안 했고 태평하게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는데 저 모르게 또 뭔가 숨기는 건 없는지 답답했던 저는 결국 남편의 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누우면 바로 잠이 들 정도로 매일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어요. 늦게까지 자고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하니 밤에 잠이 올 리 없었죠. 거기다 새벽에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는 사람이라 늦은 시간에 잠이 들곤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한심했어요. 그렇다고 매일 회사 얘기를 하는 것도 남편한테는 잔소리라 조용히 지켜봤는데 속이 터지는 건 항상 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건 친구한테 사업 제안을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상사한테 대들고 다음 날부터 무단결근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회사에 나가게 쪽팔리니까 사직서를 낸 거였고요. 전 직장 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니 다들 빨리 나와서 인수인계라도 하라고 했으나 남편은 그런 연락은 싹 다 무시했고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회사에 정식으로 사직서 내고 퇴사한 게 아니라 거의 잘리다시피 해서 나오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았던 이유도 따로 있었어요. 처음엔 이 인간이 백수 주제에 바람이라도 피는 건가, 여자가 있어서 매일 핸드폰을 쥐고 사는 건가 생각했었는데 역시 돈이 없으니 바람은커녕 친구들이 술 마시자고 연락을 해와도 남편은 나가서 쓸 돈이 없었습니다. 그간 회사 다니며 번 돈은 다 어디 갔냐고요? 주식을 해서 다 날렸습니다. 결혼 전 몇 번 같이 만났던 남편 친구와 남편이 톡을 주고받는 내용을 보는데 그 친구의 말을 듣고는 주식을 시작했더라고요. 분명 결혼 초 주식 얘기는 안 하기로 저와 약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귀가 얇아도 자잘하게는 돈을 써도 이렇게 큰 돈을 펑펑 쓰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주식은 절대 안 하겠다고 했던 남편 말을 믿었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주식으로 돈 날리고 빚만 1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자기 엄마 핸드폰 요금도 내줄 형편이 못 됐던 거였어요. 남편이 백수로 1억을 사는 것도 짜증이 났는데 이 많은 빚까지 제가 갚을 생각을 하니 더 환장하겠더군요. 그런데 이틀 뒤가 친정엄마 생신이었습니다. 원래는 매년 양가 부모님 생신 때 다 같이 모여서 식사는 꼭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남편을 데리고 친정에 같이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렇다고 저 혼자 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하기엔 엄마 아빠가 눈치가 없는 분들도 아니시고 제 표정 관리도 안 되니 올해는 그냥 넘어가야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 아는 것도 모르고 눈치도 없이 내일 모레 장모님 생신이네? 마침 토요일인데 그날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만나긴 뭘 만나. 그래도 장모님 생신인데 같이 밥도 안 먹어? 저 모르게 빚이 1억이 넘는 상황에 아주 해맑은 모습으로 저리 말하는데 정말이자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올해는 그냥 두 분이 보내시라고 했어. 가서 웃을 기분도 아니고. 우리 일은 우리 일이지. 가서 그냥 기분 좋게 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라면 그게 되겠냐? 그럼 선물은?
자기가 언제 우리 부모님 생신 선물 챙겼어? 내가 현금으로 보냈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친정엄마 생신을 시모도 알고 있었는데 선물을 뭐 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안 받았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엄마. 지금 집이에요. 그냥 올해는 안 가기로 했어요. 지연이가 알아서 했대요. 남편은 시모의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는데 그날 해가 지고 저녁 때 시모가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누군가 현관벨을 눌렀고 보니 시모였어요. 한동안 미리 전화하고 오셨는데 이번엔 대체 또 무슨 일인지 연락도 없이 와서는 빨리 문을 열라고 난리였습니다. 어머님, 전화도 안 하시고 내가 내 아들 사는 집에 전화를 하고 오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그게 정말 사실이야? 뭐가요? 네 집에 돈 줬다며. 그것도 100만 원. 네, 그랬는데요. 세상에, 나한테 주는 용돈은 고작 30만 원이면서 핸드폰 요금도 못 내준다고 하고 그래놓고 니네 집에 100만 원을 보냈다고? 너 미쳤냐? 저는 대꾸 없이 조용히 시모가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당연히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시모의 말이 끝나면 제 말을 하려고 기다렸죠. 중간에 말해봤자 시모의 그 날카로운 목소리에 묻혀서 어차피 제 말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 남편은 괜히 눈치만 보다가 시모의 편을 들기 시작했는데 그래, 그건 좀 너무하긴 했지. 엄마가 생신 때 우린 현금 100만 원 드린 적 없잖아. 그래, 너 내 생일 때 매번 현금 조금하고 선물 사온 게 전부였잖아. 밍크 사달라고 했는데도 안 사주고. 대체 내 아들 돈으로 네 친정은 왜 퍼주는데? 어? 그러면서 시모는 갑자기 쌍욕에 막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딸 시집 보내놓고 사위덕 보고 산다며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셨습니다. 아주 그냥 못된 건 죄다 배워왔네. 그리고 여기가 네 집이냐? 내 아들도 사는데 아들 집이지. 어느 부모가 자식 사는 집에 매번 전화를 하고 오냐? 너 그 돈 다시 받아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살면서 네 버릇 아주 제대로 고쳐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지금 어머님이 당당하게 들어와 계신 이 집이 제 집인 건 아세요? 그건 또 뭔 소리냐? 어머님 그 잘난 아드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백수가 됐고 그래서 그날 이후 혼자 돈 벌어서 남편이 그동안 카드 쓴 것도 내주고 살았어요. 거기다 결혼 못할 뻔한 어머니 아들 성실하고 착한 것 같아서 그 인품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네요. 저와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은 처음엔 공동명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도 없이 백수가 되고 나서 제 이름으로 변경을 했죠. 다시는 저한테 거짓말 안 할 거고 자기를 믿어달라면서 명의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러니 명의까지 주고 나서 남편은 더 태평하게 지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결혼 당시 집을 구할 때 제가 집값을 더 보탰어요. 굳이 지분을 나누자면 제가 더 많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아예 안 보탠 것도 아니라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양심은 있는지 회사를 그렇게 나오고 나서 미안한 마음에 명의를 제 이름으로 돌리자고 하니 바로 바꿨습니다. 시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소리만 지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친정에 100만 원 드린 걸로도 이렇게 화를 내셨는데 명의 변경 얘기가 나오자 바로 싸대기가 날라왔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맞고 나니 순간 멍하더라고요. 살면서 부모님한테도 맞아본 적 없이 자랐습니다. 더군다나 뺨을 맞아본 적은 처음이었는데 시모를 쳐다봤더니 때린 것도 모자라 이거 아주 남편 잡아먹을 년이네. 그러면서 양손을 뻗어 제 머리채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주거침입이랑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세요. 뭐? 신고? 경찰에 날 신고한다고? 참나. 남편은 상황 파악이 안 됐는지 멀뚱히 서 있었는데 저는 그런 남편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저도 폭력은 정말이지 쓰고 싶지 않았는데
이날 맞은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야, 가만히 있는 나는 왜 때리는데? 너 귀도 먹었냐? 방금 내가 들은 얘기 너도 들어놓고 그런 말이 나와? 열받아서 상사한테 쌍욕하고 무단결근해서 백수됐으면서 그거 다 참고 살아주는 나한테 큰절이라도 하지는 못할 망정 왜 때리냐고? 이 상황에 맞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야. 경제적으로 도움 주고 있는 게 누군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어? 당장 이혼해! 그런데 이 상황에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시모는 자기 아들이 이혼하는 꼴은 또 못 본다고 하시더군요. 어디서 이혼 얘기를 꺼내? 너 내가 만만하냐? 이혼할 만하니까 하죠. 그리고 애지중지 귀하게 키운 아들이라 데리고 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제 같이 사세요. 백수라서 출근도 안 하는데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 되겠네요. 아참,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 빚도 1억이 넘으니까 그것도 잘 갚아 보시고요. 얘 지금 뭐라는 거야? 1억? 어? 넌 입이 없냐? 말 좀 해. 주제도 모르고 한 달에 300도 겨우 벌었으면서 어떻게 1억이 넘는 빚을 낼 수가 있어? 그거 감당되니까 빌린 거지? 아들, 뭐야 이게? 무슨 빚이 1억이라는 거야? 이날 남편은 제가 자신의 빚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는데 옆에서 시모가 닥달하자 자기 엄마를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시모는 절대로 못 나간다며 벽 기둥을 꽉 잡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나가? 싫어. 절대 못 나간다. 너 그거 사실 아니지? 네가 뭘 한다고 1억이나 빚이 있다는 거야? 글쎄 나오시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시모가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를 노려보면서 주방으로 가더니 김치통은 또 어디서 꺼내왔는지 그걸 막 휘두르는데 그때 시모의 눈은 정말 살벌했습니다. 눈이 돌았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시장에서 상인들이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떠오를 정도였죠. 그리고 시모는 김치통을 가지고 남편의 정수리를 냅다 때려버렸습니다. 너 어떻게 쟤가 아니라 나를 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어? 어? 엄마! 아우 아파. 왜 그래요? 그런데 시모는 그걸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김치통을 마구 휘둘렀는데 그때 저까지 맞았습니다. 이날 결국 저는 경찰을 불렀고 시모는 급하게 도망을 치듯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이 일로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 2주가 나왔고 진단서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지연아, 너만 맞은 게 아니라 나도 맞았잖아. 우리 같이 맞아놓고.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나 무서워서 더는 너랑 못 살아.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쓰는 너나 툭하면 막말에 폭력까지 쓰는 너네 엄마나. 그건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오래 일을 하셔서 약간 성격에 드세다고. 헛소리하지 마. 그럼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머님 같단 말이야?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머님이 시장에서 오래 일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성격이 저러신 분이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식도 모자라 며느리한테까지 손을 대? 저는 이날 이후 시모를 고소하기로 맘먹었습니다. 혹시나 가족이라 고소가 안 되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이혼 소송 준비로 따로 알아보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 와중에 자기 엄마 때문에 이혼 결심을 한 줄 알고 자기가 시댁과 연을 끊겠다는 말도 했는데요. 연을 끊던 말던 그거 네가 알아서 해. 넌 어머님 아니어도 이혼 사유 충분하니까. 내가 뭐? 아니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잠시 백수로 지낼 수도 있는 거지. 그걸로 이혼을 하냐? 주식 얘기는 왜 빼? 그래, 너한테 주식 얘기 안 한 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너 솔직히 말해봐. 내가 주식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너도 좋아했을 거 아니야?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번 돈으로 네가 주식도 안 했을 것 같냐? 주식해서 돈 벌었다고 나한테 줬을 거였냐고? 당연하지. 난 너한테 큰돈 안겨주고 싶어서 주식한 거라고. 어쩜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혼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냐? 아니던데? 아니라니.
너 그 친구랑 그랬잖아. 주식해서 돈 벌면 나한테 큰 소리 치고 살 거라고. 차도 사고 집 명의도 다시 되찾아올 거라고. 그래놓고 뭐? 나한테 뭘 줘? 그런데 너 잘 생각해. 이혼할 때 가진 재산만 나누는 게 아니라 빚도 나눠야 한다는데 너 이거 감당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남편이 헛소리를 하든 말든 무시했고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폭행죄로 고소도 했고요. 남편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했는데 저 모르게 큰 빚을 진 것은 물론 시모로부터 받은 폭언과 폭행을 묵인했다는 점에서 이혼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이 상황에 억울하다면서 자기는 저를 절대로 때린 적이 없다고 여전히 큰 소리를 쳤지만 옆에서 남편이 다 목격했고 무엇보다 저희 집에는 홈 CCT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그날 거실에서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고스란히 다 찍혀 있었죠. 거기다 진단서까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그렇게 목소리 큰 시모는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저는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웠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모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반찬을 가지고 와서는 주로 왔다며 카메라 위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본인의 모습이 찍히길 바랐던 건지 아니면 카메라를 찾아 없애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날 집에 찾아와서는 평소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에 저는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며느리 일하느라 고생이 많지? 왜 이러세요? 내가 그간 미안했다.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나도 알고 보면 순한 사람이야. 나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났겠어? 가세요. 반찬이라도 받아. 가지고 가세요. 저번에 분명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거 주거침입이라고요? 그때 경찰까지 봐놓고 또 이러세요? 그러자 시모는 갑자기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는데 사실 눈물이 흐르긴 했지만 전혀 미안해하는 표정도 잘못을 뉘우치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참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시모는 제가 대꾸도 없이 계속 무시하자 또 열이 받았는지 본인이 가져온 반찬통을 집어던지려고 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있어서 그런 시모를 말리고 억지로 내보냈는데 그날 이후 현관 비번도 새로 바꿨고 소송이 빨리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소송 후 시모는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물론 액수는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던 부분이었고 벌금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게 하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그간 시모가 저를 괴롭힌 것에 대한 증거도 싹 다 모아 시모 개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했는데 이건 역시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이번 일로 정신 좀 차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했습니다. 남편과도 당연히 이혼했는데 남편의 말과 달리 제가 모르는 채무에 대해서 저는 갚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소송의 끝이 모두 제가 원하는 대로 판결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이혼한 전 남편은 인생이 너무 불행했습니다. 본인이 갚아야 할 빚도 어마어마했고 거기다 전시모의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어서 버는 족족 빚으로 돈이 나가니 쓸 돈도 없다고 했죠.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급하게 아무 회사나 들어갔다고 했는데 말이 회사지 공장이었습니다. 현장직으로 일하는데 사무직만 하던 사람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몸은 힘든데 벌이는 예전 같지 않으니 동생들도 처음에 몇 번 돈을 보내주긴 했지만 역시 돈 앞에서 장사가 없다고 동생들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다음은 바로 저였죠. 지연아. 전 남편은 회사 앞으로 저를 보러 왔습니다. 번호 차단으로 저와 통화도 되지 않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던 터라 저희 부모님 무서워서 친정으로 찾아오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뭐냐? 너 만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서 내 전화는 받지도 않고
다신 보지 말자고 했잖아. 알아. 그런데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까지 와서 이러겠냐고. 내가 너한테 준 위자료 그거 아직 안 썼어. 야! 왜? 그러게 유행이나 바라면서 돈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라고 했어? 잘 될 줄 알았지. 이렇게 쪽박 찰 줄 누가 알았냐? 아직 멀었네. 평범한 회사원들도 요즘 투잡은 기본이야. 그 정도로 다들 살기 힘든 세상인데 돈 없다고 이혼한 전 부인한테 와서 돈 구걸하는 거 보니까 넌 아직도 멀었다고. 그럼 나더러 뭘 어쩌라고. 그걸 나한테 물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너무 힘들어. 빚 갚고 나면 또 새로운 빚이 생기는데 미치겠다고. 그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말고 가서 니네 엄마한테 해. 전 남편은 자기한테 빚이 많이 있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자식들이 전처럼 용돈 주기를 바라며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연락을 뚝 끊어서 혼자 자기 엄마 씀씀이를 감당해야 했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빚 갚으려고 또 다른 빚을 낸 모양이었는데 더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제가 걸어가는데 졸졸 쫓아왔고 어쩔 수 없이 가방에서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계속 쫓아오면 이거 뿌린다. 뭔데? 들어봤지? 이거 호신용품인데 그동안 쓸 일이 없어서 꺼내진 않고 있었는데 드디어 쓸 일이 생겼네. 뭐? 야, 너 무섭게 뭐 그런 걸 가지고 다녀? 나한테 무서운 건 너야. 아주 끔찍하게 싫으니까 이거 뿌리기 전에 가라. 제가 스프레이를 흔들고 뚜껑까지 열자 전 남편은 제가 무슨 총이라도 겨눈 것처럼 두 손바닥을 펼쳐 보이고는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알았어, 간다고. 뿌리지 마. 간다. 그 도망치는 모양새가 참 우스웠는데 한때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사람이 저러고 사는 걸 보니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그 집구석가 정리가 되고 난 후 저도 조금씩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승진 대상자에 제가 이름을 올렸고 승진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껏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을 다 겪었는데 이제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제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며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